예, 북한의 화성 12형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일제히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스페인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군사 옵션 얘기가 다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 앞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군사 옵션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지명을 일컬어가면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예.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지요. 물론 매티스 장관은 이 장관이 되기 전에 청문회 자리에서 미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미사일이 본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매티스 장관 제 기억으로는 군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미 주요 인사들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결국 국제사회는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것은 서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국의 안전과 또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 미군과 또 미국인들 예. 이런 안전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은 그냥 겁을 주는 것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질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흔히 이제 해당 국가의 수도를 이야기하면 그 국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수도에. 그러니까 서울은 한국을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군사 옵션들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예, 물론 이제 매티스 장관이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일단 매티스 장관이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인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대한민국을 반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반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자산은 뭐 미사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방 지역으로 추진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타격 수단들을 아예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타격 수단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이나 예. 아니면 아예 지휘하는 사람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는 예. 그건 물론 뭐 공개하지 않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러나 저는 미국이 그런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러한 미국의 거듭되는 경고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결국 화성 12형을 3,700km를 쏘고 그다음에 미국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과 끝장을 내겠다. 그리고 미국이 정말 미국의 안전을 원한다면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한반도에서 떠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물론 외교적인 해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끝내 그것이 실패한다면 결국 지금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화성 12형 이후에 이제 저희 쪽도 여러 가지 뭐 군사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그 북한의 어떤 그런 우리의 의지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이제 F-35B 스텔스기, B-1B 전략 폭격기가 같이 이 전략 자산인데 동시에 출격을 해가지고 군사 분계선까지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6차 핵실험 지난 9월 3일에 있었는데 이후에 첫 번째 전략 자산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7월, 8월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UFG 연습 기간 중에도 전략 자산의 전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자산이 전개가 됐는데 예. 그 자산이 전개된 전략 자산이 이제 B1B라고 하는 것, B1B 여러 번 왔었죠. 예. 그다음에 F-35B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괌과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미국은 북한을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B1B는 뭐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이 죽음의 백조. 예, 죽음의 백조고 결국 웬만한 작은 이 나라의 이 공군력을 장악할 공군력을 수 있는, 뭐 완전히 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지하 시설들을 완전히 또 핵 미사일 기지들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도 그걸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F-35B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서 예.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전,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 핵 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확장 억제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B-1B, F-35. 그 외에 뭐 B-2도 있고 F-22도 있고 예. 또 뭐 항공모함이나 이 핵추진 잠수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자산이 이번에 전개가 된 것이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자산들을 더 많이 더 자주 예. 전개해서 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현재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술핵 배치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가 결정되더라도 한반도에 배치가 가능한 것은 B-61 폭탄이다. 그래서 B-61 폭탄 어떤 폭탄인지 예, 설명을 지금 좀 이제 필요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 예. 사실 과거에 91년 이전에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들은 뭐 수량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했지만 이 미 구소련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 전술핵의 대부분을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용하게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전략 자산 대표적인 것이 이제 B-61로 알고 있는데 B-61은 이 무게가 한 3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5K에도 이 장착 거치대만 연결을 하면 관련된 뭐 이 장비들을 하면 거치가 가능하고 실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예. 유럽에 약 150에서 한 200발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B-61은 그 위력이 뭐 작은 위력으로부터 크게는 350킬로톤까지 350킬로톤이면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무기의 20배에 해당되는 예. 그 위력입니다. 말은 전술핵이지만 그러네. 사실 전략핵이거든요. 전략핵이네. 예, 그래서 실제 미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 만약에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지금 B-61이고 B-61도 개량된 것들을 미국이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사회도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 그런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제재도 하고요. 대화는 일단은 아직 않고 있는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첫 일정으로 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북미 대화 혹은 남북 대화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이용호 외무상도 저기 유엔 사무총장이 만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방침에는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의 문제인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와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재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밝힌 바로는 뭐 구체적으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언급한 것은 아니고 무언가 대화를 통한 해법을 유엔 사무총장이 좀 모색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조만간 대화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정말 생각을 바꿔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온다면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형태의 대화는 또 미국이 또 우리가 그런 대화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현재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들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 이제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지금은 오히려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안 2375까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국제사회에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을 하고 북한과의 무역을 차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스페인도 지금 북한 대사를 추방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노력들이 더 그 도미노처럼 번지거나 확산이 된다면 북한도 좀 이런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이 정말 뼈아픈 고통을 느끼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김정은이 이렇게 6차 핵실험 또 화성 12형 도발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지금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 아직 견딜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시간이 없다.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이 비록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은 방향만 바꾸면 어디든 다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럽도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제는 핵 위협을 나의 위협, 국제사회, 다시 말하면 유엔을 향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에서 북한 대사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2375호가 나왔는데 이 제재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단한 업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업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과오가 될 수 있것이고 그걸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정권이 흔들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김정은이 인정한다면 그러면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자, 센터장님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미군 진흙 헬기 있지 않습니까? 14대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나 봐요. 미군 헬기인데 이게 한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중고 헬기인데 3년 만에 지금 폐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금 뭐 부품 공급 자체도 미국 당국에서 안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 개선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 이렇게 낡은 미군의 중고 헬기를 구입한 배경 참 우리가 미군의 어떤 전략 물자랄지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왜 이런 걸 한국에 넘기고 또 한국은 이걸 구매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뭐 직접 그 과정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구입하는 헬기를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철 덩어리를 1,500억 원씩 주고 구입할 가능성은 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사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도 보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헬기, 이것은 전방에서 운영 중인 헬기의 보급 수송용, 다시 말하면 연료를 보급하기 위한 예.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헬기면 당분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형 헬기를 들여오려면 엄청난 돈, 그렇죠. 그 돈보다 훨씬 10배 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에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판단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